안녕하세요. 경찰과 병원 사람들 모두 놀라 기겁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제 가정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 단란한 가족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교양 있는 분이셨고 돈이 많아도 으스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 팔걷고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외가 쪽 집안이 부동산 사업으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호인데도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몇 년씩 입으셨죠.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법학과를 나오셨고 판사까지 역임하셨지만 중간에 변호사로 전향하여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일을 하며 돈을 뒤로한 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영혼, 아니 오히려 교통비, 밥값, 사건 관련 부가적인 비용으로 돈을 못 버는 날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며 제게 삶의 신념을 알려주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 똥이 되는 거야. 아무리 맛나고 귀한 음식이라도 혼자만 먹으려고 창고에 두면 며칠 안 가 썩어버리게 된다고. 몇 년 뒤 맛있게 먹으려고 꺼내보면 흔적도 없는 게 돈이라고. 이미 그 가치는 다 아는 게 돈이야. 하면서 저에게 항상 겸손, 겸허를 알려주셨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셔서 그렇게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런 일을 한 거죠. 하여튼 전 그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바르게 자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행복하고 찬란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것은 신기루였어요. 그날의 사건으로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자카야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모둠 꼬치를 먹으며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고 계셨어요. 전 그날 늦은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가 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공부하고 있던 중이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길래 전화를 받은 순간 한 남자가 다급하게 빨리 성마병원으로 와주세요 라고 외친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분은 전화를 끊으셨고 전 얼떨떨함을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몸을 분주하게 움직였고 전 어안이 벙벙한 채 거기 있는 접수원에게 부모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접수원이 깜짝 놀라며 저를 끌고 한 남자들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형사였어요. 형사분은 제 팔을 꽉 잡은 채 말했죠. 아이야, 너 남자지? 절대 울면 안 된다. 마음 강하게 먹어. 알겠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듣고 흥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뜸을 들이며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맡고 있는 사건이 가해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사건의 범인이 아버지에게 양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원래 상태라면 증거가 일멸되어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야 했는데 항소 후 2심부터 아버지가 재판을 맡으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판사 출신의 엄청난 양의 사건으로 쌓인 데이터로 아빠가 철저하게 준비한 재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놈은 결국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런 그놈이 자기를 감옥에 가게 만든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감옥에서부터 몸운동을 했던 거예요. 몇 달간 아버지의 행적을 밟다가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했을 때 사시미 칼로 아버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찌르고 어머니 쇄골 쪽을 찔러 두 분 다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순식간에 이자카야에는 난리가 난 거죠. 범인이 칼을 들고 있으니 손님들은 악소리 지를 새도 없이 전부 밖으로 빠져나갔고 주방에 숨어있던 주방장님께서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하고 안에 있던 도마랑 주방도구로 그놈을 제압하고 칼을 뺏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는 생기지 않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아버지께서는 상태가 너무나 위독하셨어요.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시작하셨고 정말 수혈만 몇 통이 들어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형사들조차 혀를 내둘렀고요. 변호사인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니 그분들도 놀라신 거죠. 엄마는 원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아예 일주일간 쇼크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상해 정도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약했지만 몸이 안 좋았던 엄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5일 정도 과다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제발 살아나길 기도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도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버리셨습니다. 제 전부이자 제 하늘이자 저희 스승님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아빠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허무하게 죽으니 저로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닥쳐온 거죠. 꾹 참고 남은 어머니라도 제가 책임지기 위해 힘이라도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호흡기에 의존해 힘겹게 말을 꺼내셨어요. 만약 엄마마저 떠나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너 잘 살아야 한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빠랑 엄마가 말한 삶에서 중요한 것들 사랑, 나눔, 용서 기억해 라고 말하셨어요. 그게 제 귀에 들어왔겠나요? 그냥 패닉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엄만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고 혼자 남을 저를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한 거였어요. 아빠가 떠난 뒤 2주 뒤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고 전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이 제 앞에 떨어졌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 허무함에 빠졌고 궁궐 같은 집안에서도 정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물이 제게 상속되었는데도 그냥 싹 다 부질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전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받은 심리상담이 제 인생을 살린 겁니다. 저를 담당하신 심리선생님이 제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전 그분과의 라포가 생겨 제 속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부질없다. 함께 나누고 쓸 사람이 필요한데 난 혼자라 외로운 고아다. 내 앞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있고 수십억 현금이 있어도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제 속마음을 싹 다 말했죠. 솔직히 이런 말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께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며 진심으로 듣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쌤은 달랐어요. 다소 젊어 보이는 그 여선생님은 현명한 말로 제게 큰 위로를 주었고 전 그분께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면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버티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부재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시간에 몸을 맡기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게 남은 소중한 존재, 저희 강아지 코코가 제 곁을 지켜줘서 전 살 수 있었죠. 10년 넘게 키운 코코의 얼굴에서 엄마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삶은 언덕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는 건지 코코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코코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노령견인 작은 코코와 함께 사람이 없는 시간 뒷공원에 나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핏볼 테리어라고 하나요? 사냥개? 투견개 같은 강아지가 순식간에 달려와 코코를 물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다리마저 와고 뜯어버린 겁니다. 뒤늦게 달려온 그 개의 주인이 그 강아지를 제압했고 전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났지만 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코코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작고 노령견이었던 코코는 수술을 받다가
그렇게 떠났고 전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나마 의지하던 게 코코인데 그 녀석마저 떠나니 세상이 나를 배신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을 한 입도 안 되던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예약되어 있던 심리상담 날짜도 싹 다 취소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거의 1년간 폐인처럼 살았어요. 햇빛을 안 보고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 제 안색은 거의 귀신처럼 희어멀건하게 변했고 저를 본 사람들은 전부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코코가 죽은 뒤에 자꾸 꿈에 부모님이 나오시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뭐가 씌인 건지 술을 3병 마시고 집 밖을 나와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대교 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아래 물을 바라보는데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몸을 던져 식히고 싶더라고요. 아,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여기서 끝낼까? 하면서 고민하던 도중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그냥 부모님과 코코 곁으로 가자 하면서 상체를 숙여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제 뒤를 누군가 확 잡는 겁니다. 떨어질 뻔한 제가 겨우 다시 대교 안쪽으로 몸을 떨어뜨렸고 제 등을 잡은 그 사람과 함께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담당한 심리상담가였어요. 내담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정말 몇 달간 오지도 않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아, 정말 미치겠네. 아니 누가 몸을 떨어뜨리려고 하길래 달려왔더니 내담자님이시네. 무슨 일이신 거예요? 저랑 말 좀 해요. 하면서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조용한 공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전 제 강아지가 죽은 사건과 그동안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담가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더니 갑자기 절 꽉 안아주는 겁니다. 토닥토닥 하면서요. 전 그 순간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느껴본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꼈어요. 몇 년간 거의 독고다이 하다시피 살았던 절 안아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어요. 순간 온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번호를 주며 상담받으러 안 와도 되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 감사하다고 하며 그렇게 몸이 후끈해진 채로 집에 갔고 번호를 저장하며 연락할까 말까 수위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를 알고 있던 그녀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 라포 형성한 내담자와 상담가 사이에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서로 외롭지 않게 연락하고 만나며 살자고 하면서요.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고 전 그렇게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히키코모리 방구석 인생에서 조금씩 밖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제가 행복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사랑인지 무슨 감정인지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그녀도 날 좋아하나 착각이 들었고 그렇게 고민하던 게 6개월이었어요. 고백했다가 괜히 나 혼자 오해한 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며 고민하던 때 그녀가 먼저 제게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 내담자님. 아니 이제 내담자 아니지? 무성씨.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 정도 표현하면 제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나 무성씨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예요. 그냥 무성씨 내가 지켜주고 싶고 곁에 있으면서 살고 싶어요. 무성씨는요? 하면서 제게 물어보았고 전 너무나 기뻐서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녀를 와락 안고 나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당신 책임질 거고 고상 안 시키게 열심히 살 거야.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충만한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전 제 창고에 있는 식량,
그러니까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돈을 그녀와 함께 쓰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녀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밤 늦은 시각에 제 집 앞이라고 하면서요. 전 깜짝 놀라 겉옷만 대충 챙겨 입은 채 그녀를 보러 갔고 그녀는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우성씨, 나 생리를 안 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방금 집에서 임신 테스트 해봤거든요. 나 임신이래요. 어떡해요 우리? 우성씨, 나 어쩜 좋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전 깜짝 놀랐지만 내심 너무 기뻤습니다. 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울지 마요. 우리 결혼해요. 내가 당신 책임질 거야. 알겠죠? 당신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나 우리 아이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나 돈 많고 있을 거 다 있지만 외로운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야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야. 나랑 결혼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청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임신한 그녀를 위해 후다닥 결혼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예비 장모님과 처남을 만났어요. 장모님과 처남은 거의 쓰러져가는 판잣집과도 같은 그런 집에서 힘겹게 살고 계셨어요. 처남은 딱히 직업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장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전 그들을 본 순간 내가 책임져야겠다 싶었어요. 결혼식 올리면 이제 장모님이랑 처남 내 명의 앞 아파트로 옮겨드려야겠다 했지요. 그렇게 이미 마음으로 그들을 전부 정말 친가족이라 생각하고 전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겹겹사가 생겼어요.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였어요. 너무 신기했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쌍둥이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고 전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내려준 선물이구나 하고요. 점점 배가 많이 불러왔고 저희는 결혼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아이 낳은 후에 몸매 관리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고 하면서요. 대신 간략하게 약혼식 혼인 선서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선서를 하고 아내는 제 집으로 들어왔지요. 혼자 살기에도 너무나 넓고 이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최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내와 둘이, 아니 아이까지 넷이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너무나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름 사위 노릇한다고 장모님 댁 냉장고도 싹 다 바꿔버리고 제 아는 사람 통해서 처남도 취업시켜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무직자로 살면서 무기력함이 배어있는 처남의 인생을 제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도 저의 유능함을 깨닫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내의 배가 정말 남산, 아니 정말 터질 것 같이 부풀었고 출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특이하게 남편인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입덧하고 감정적으로 더 힘들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출산 당일이 왔고 장모님과 처남 모두가 와서 아내에게 힘을 줬습니다. 전 진통이 시작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나 출산할 땐 밖에 있어. 엄마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게 약해서 쌍둥이 어떻게 키울래? 하면서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제 온몸에서 쏟아지는 식은땀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게 전 거의 패닉 상태로 밖에서 초조하게 출산하는 아내를 기다렸고 응애 하는 소리와 함께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탯줄을 잘랐고 출산하다 지쳐 쓰러진 아내의 손을 잡고 전 내내 기도를 했지요.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아내가 그 순간 제게 꼭 먹고 싶은 음료가 있다면서 뭘 좀 사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없어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전 의지가 넘쳐났고 그렇게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탁한 그 브랜드의 음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30분이 넘게 걸리는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그 음료를 겨우 구했고, 전 거의 탈진하기 직전 병원에 도착해 아내가 있는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소란스럽고 심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내에게 아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주 살판났어. 어디서 그런 부자를 물어온 거야? 내 딸이지만 너도 참 독하디 독하다. 어떻게 8년 만난 남자친구를 냅다 차버리니? 내가 널 독하게 키웠다만 이 정도로 똑소리나게 독할 줄은 몰랐어. 그래,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해. 몇백억 재력가인데 부모가 다 돌아간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아니? 너 그러려고 상담가 했지? 남의 약점 파악해서 슬슬 위로하며 그 사람이 마음에 콱 박혀 들어가 종속시키는 거. 항상 그런 식으로 남자 꼬시더라. 내 딸이지만 엄만 존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며 숨죽여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엄만 좀 걱정이다. 사위 집안에 쌍둥이 유전자가 없다는데 네 8년 만난 그 남자 쌍둥이잖니. 항상 너 사위랑 할 땐 피임했다며. 그때 마침 너 전남친이랑 관계 맺었고 지금 태어난 아이가 저기 사위 아이 아니면 어쩌냐? 우리가 받기로 한 아파트랑 그런 거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니?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솔직히 나도 알지. 쌍둥이가 어디 쉽나? 당연히 전남친 애겠지. 그래도 이 사람 좀 바보 같아서 지금 철석같이 나 믿고 있어. 엄마 내가 누구야? 심리상담가야. 그리고 이 사람 내 내담자였어. 이 사람 속마음, 아니 무의식까지 내가 갖다 왔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구슬리기 껌이야.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살겠어? 나니까 이런 남자 잡아서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 그리고 종신이 직업도 없는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취업할 수 있었겠어. 엄마랑 종신인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멍청하게 지 재산 전부 우리 집에 퍼줄 거야. 네 신념이 돈을 소중한 사람이랑 의미 있게 쓰는 거란다. 와, 부자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싶어서 나 놀랐다니까. 내 전남친 이야기 절대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마. 혹시 의심해서 이 사람이 친자검사라도 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믿고 제 재산과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을 상담했는데 그걸 약점 잡아서 처음부터 저에게 접근하려고 계획을 짠 거였어요. 저와 결혼해서 인생 역전하고 돈 펑펑 쓰려고요. 너무 배신감이 크게 들었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남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나 도박빚 3억이고 매형 잘만 구슬리면 돈 뜯어낼 수 있겠지? 한 몇 년 일하다가 사업하고 싶다면서 매형 잘 구슬리면 뭐 몇 억 금방 줄 것 같은데? 딱 몇 마디 나눠보니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아. 누나,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났냐? 누나 진짜 독하다. 처음에 왜 심리상담가 되려고 했나 싶었는데 이러려고 된 거구나. 누나, 리스펙! 아유,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하고 독하게 아이 낳으면서 끝까지 태어난 척하지. 매형은 우리 돈줄이네. 멍청한 자식. 하면서 깔깔깔 웃었고 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전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해 자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나 어쩜 좋냐고 하면서요. 친구는 친자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의 탯줄과 피가 묻은 휴지를 쓰레기통을 뒤져 가져왔고 그걸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거 조사 좀, 친자검사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경찰 쪽은 이제 여기 말고 친자검사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전화 오더라고요. 자기야, 언제 와? 빨리 오라고. 뭐해? 뭐 음료수 만들어갔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라고 하길래 모든 걸 숨긴 채 금방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척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음료수를 건넨 뒤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좋겠다고 자식 생기니까
더 많이 베풀고 살라면서 은근하게 제가 또 돈 쓰는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전 그 뒤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친자검사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 전 그걸 가지고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가 다 모였을 때 종이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제가 만만하세요? 부모 잃고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 좋아하니까 잘만 구슬리면 돈줄 될 것 같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그런 말 하면 다 들리죠.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세요. 당신네 딸 임신한 쌍둥이 내 아이 아닌 거 이미 서류로 다 증명되었고 신의 한수는 결혼 전에 혼인신고 안 한 거네. 식도 미루기 잘했고 우리 아버지 변호사 출신이세요. 아무리 남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셨어도 전 아버지 통해서 칼 같을 땐 칼 같게 딱 자르고 벌 줄 사람은 벌 주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장모님 처남 살고 있는 아파트 싹 다 뺄 거니까 다시 판잣집으로 가실 준비하시고요. 처남은 잘릴 것인지 아니면 사표 낼 것인지 그쪽에 선택해라. 내가 기회 주는 거니까. 뭐 잘리거나 사표 내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뭐 도박빚을 내 돈으로 갚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멍청한 것.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심리치료사 된 이유가 남자 꼬시려고 한 거구나. 내담자 번호 따서 능력 있는데 마음 약하고 병 있는 남자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다가 내가 얻어 걸린 거네. 당신 기대에 내가 심리상담협회에 당신이 한 짓거리를 싹 다 고보라고 내 인맥 동원해서 병원과 센터 모든 곳에 당신 취업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 올릴 거니까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발뺌을 하다가 친자검사 결과 드림이니 깨갱했고 장모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검사 결과가 이상한 거라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고 저는 아내와 장모 그리고 처남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쌍해서 포대기라도 입힌 채 그렇게 내보냈고요. 그렇게 전 그 뒤 그 미친 여자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사실혼 관계였기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 결국 패소해서 제게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줘야 했어요. 당연히 제 변호는 아버지의 친구들께서 나서 휘황찬란하게 초호화로 소송을 준비해 주셨고요.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가 자격증 딴 대한심리학협회에 아내의 파렴치한 짓들을 고발했고 아내가 근무하는 지역병원 커뮤니티에 아내의 만행을 싹 다 말해서 아내가 재취업하기 힘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관련 권위자가 있는 분께도 이야기를 내 거의 전국 병원에 아내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게 해놨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아내는 취업도 안 되고 장모님은 그토록 원했던 명품백 하나 받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고 제 돈을 호시탐탐 노리던 처남은 시도도 못한 채 똥구덩이에 떨어져 버렸네요. 한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 이렇게 약하게 살면 벌레 같은 것들이 꼬이는구나 싶어서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린 전 다시 일어났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시련이다 싶었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마음 약한 제가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보내주신 시험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마음이 강해졌고 지금은 다시 씩씩하게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래도 사건이 잘 해결되어 다행인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